저기 소개를 받은 정소라입니다. 오늘 그 허보리 작가님의 개인전 그리고 그 연계 행사인 아티스트 토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갤러리 플래닛에서 오늘 이렇게 허보리 작가님 그리고 여러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들 빨리 허보리 작가님 목소리 이야기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토크는 작가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보리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주도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제가 신작으로만 하는 전시로 치면 10번째 개인전이고 이런저런 다른 그냥 토탈 개인전으로 봤을 때 15번째 개인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했더라고.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 전시를 어떤 식으로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들로 구성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제목도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채집자 풍경을 채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의 어떤 사건들, 현상들을 채집하는 걸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작가님 노트를 보면 상상을 채집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과 관련지어서 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제목은 이제 채집자라고 정했는데 3가지 채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주도의 작업실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 작업실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3가지 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의 구성이. 그래서 여기 이쪽 벽하고 제 뒤에 있는 벽은 제주와 혹은 서울이나 아니면 그 밖에 제가 보아왔던 풍경을 채집하는 거로서의 장면들이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빨간 벽은 제가 세상을 보면서 뉴스나 기사거리를 이제 작업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잖아요.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채집이고, 그 옆에 있는 하얀 그림들이 모여 있는 벽은 제 머릿속의 채집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기처럼 그려놓은 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시를 제가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전의 작품들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추측을 하셨을 텐데 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꽃이 인간을 은유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꽃이라는 소재에 조금 천착하신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일단은 옛날부터 작업할 때 이 삶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를 되게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전쟁에 비유되기도 하고, 뭐 정말 이제 막 고깃 덩어리 같은 삶, 뭐 이런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시작해서 그런 시리즈의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그림을 오랫동안 쉬었던 기간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바느질하고 설치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내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작업이 힘들지? 나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순수하게 좋아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좀 늘 가슴속에 담으면서 설치 작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뭔가 그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행복한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전 그것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화를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를 그때 얘기를 하자면,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얼굴을 뵈러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누워 계시니까 혈액순환 되시라고 이제 이불을 들추고 다리를 막 주물르려고 했는데 정말 허벅지가 요만큼 뼈밖에 없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물러 줘야 되니까 할머니 이렇게 막 주물르는데 너무 그 표면 그 면에 대한 촉감이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나 뭐 생일이라고 준 꽃다발 한 일주일 있다가 버릴 때 그 꽃병에서 그거를 딱 집을 때 그 촉감하고 그 할머니 다리에 물기가 쫙 빠진 그 다리 촉감이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예술가에게 한 가지씩 머리를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으면 막 엔진처럼 쭉쭉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 할머니 다리를 만지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울에 지내고 있었고 그때는부터 이제 조그만 꽃다발을 사서 걔가 시들어가는 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매일 기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한 화면에 놓고 오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날 오일로 다 좀 뿌옇게 만들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시들어버린 몇 가지만 남는 그런 장면들을 하는 작업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주도를 오면서 조금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다리라는 거는 거의 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꽃을 그리셨을지 이제 저는 추측을 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생성, 소멸 그 과정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연이라든지 뭐 꽃, 다른 식물들. 근데 왜 그 중에서 꽃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실 때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촉감 얘기를 하셨던 게 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지금 생성 소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 작품을 봤을 때 컬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밝고 또 경쾌하기도 하고 화려하지만 담고 있는 주제들이 이 인간의 어떤 그 순환되는 그러니까 생성 태어나서 또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그리고 그런 주제가 맞다면 왜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떤 이제 저의 성격도 연결이 있는 것 같고 작업이라는 거를 저한테 너는 왜 작업하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제 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퇴근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막 그때 막 데친 팔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이거 너무 나갔지 않아? 흐물흐물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혼자 기뻐하면서 또 그걸 그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좀 극복에 대한 걸로 지난 십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그리기 자체에서 저는 너무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요새. 그 지난날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바느질이나 어떤 설치를 떠나서 정말 막 큰 화면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그리고 그 터치 그리고 그거를 막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막 정말 이런 거 그릴 때는 진짜 춤추듯이 막 하거든요. 음악가가 음악 무대에 오르면 이런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극복하는 방법도 유희나 유머 이런 걸로 좀 극복해왔고 그러면서 그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생존의 수단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보거나 뭐 일반적인 생활에 찌들어 있을 때도 작업실에 왔을 때는 굉장한 충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반되는 삶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이 수레바퀴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도 좀 웃기게 표현하고 싶고 막 죽어가는 것도 좀 액티브하게 표현하고 싶고 그랬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이 아까 제가 컬러 얘기도 했지만 어둡지 않고요. 네네.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작업이 일종의 선생님한테는 힐링의 네네.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안 하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겠구나는 생각은 되게 하고 있어요, 요새도.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는 뭐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이 작가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해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특별함을 끄집어내서 그걸 예술 작업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전 작업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매체의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업해온 그 흐름들을 보면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평면 작업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드로잉도 하시고 회화도 하시고 그 후에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듯이 설치 작업들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화로 돌아갔는데 이전 설치 작업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그림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일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아까 파나 배추 같은 거 데쳐서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저 자신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기 작업은 이렇게 초현실적인 그냥 페인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 내용 자체는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내자 뭐 이런 그런 다짐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되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의 작업의 시작은 사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거의 그게 저의 그 라이프 그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뭐 한참 클 때 뭐 신혼 때 뭐 그거랑 좀 같이 간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거는 이제 박스 안에 택배 박스 안에 제가 숨어 있는 장면인데 막 너무 역할이 많은 거예요. 엄마, 딸, 뭐 애들, 뭐 아내 그런 역할들 안에서 조금 숨고 싶어서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부터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애를 갖고 바느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뭐 태교 같은 거 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 애들 텐트 어린이 텐트 안에 제가 숨는 그런 장면을 또 표현한 거고 이거는 이불인데 이불을 뒤집어 쓴 내 자신 근데 사실 이불 겉에가 다 풀잎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이 10년 전이에요. 13년에 한 건데 저는 이 작품이 지금의 작품을 나오게 한 뭐 어떤 어머니 같은 작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왜 이 작업을 하는지 모르고 하지만 또 10년 뒤에는 또 보면은 그게 왜 있었는지 좀 알 것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뭐 숲에 들어간 어떤 대상들 숲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아까 말한 그 엔진 같은 장면이 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 늦게 들어온 남편이 아침에 이제 넥타이를 고쳐매고 출근하는 그 뒷모습이었어요. 그 뒷모습에서 그때 저는 아기가 어려서 집에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저 사람은 고기를 사냥하러 나가는구나. 이 넥타이는 칼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움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조금 나가서 과일이나 따는 그런 원시시대 그 여자야.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가 준 생활비 카드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애들 먹을 거.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사냥해온 사슴고기를 먹는다는 느낌도 막 들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그 생활에 제 작업이 다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면 때문에 제가 남편의 양복을 막 뜯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는 회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의 바느질 시즌은 저희 애들이 어릴 때서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 장난감 뭐 칼, 총 이런 거를 처음에는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막 육군에 취재도 하고 막 전쟁 박물관에 막 가서 막 사이즈 재고 막 혼자 막 탱크를 막 구경하고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줄일 것인가 막 혼자 막 밀리터리 덕후 아세요? 거의 제가 밀리터리 덕후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탱크를 이게 거의 지금 거의 소형차 한 대 정도의 크기인데 제가 이걸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조금 만들어서 내일 이제 애들 잠깐 없을 때 가서 붙이고 또 밤에 애들이랑 있으면서 여기 만들고 여기 바퀴 하나 만들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붙이고 해가지고 만든 이제 힘이 없는 양복 탱크입니다. 그 이거는 전쟁 같은 삶을 회사원들의 전쟁 같은 삶을 얘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육점에 가서 제가 또 너무 깊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정육점처럼 설치를 해놓고 정육점에 있는 그 고기 냉장고를 막 황학동에서 사러 다녔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 안에 제가 만든 무기들 넣고 설치를 또 하고 그다가 이제 제가 네덜란드 정모라에 푹 빠졌던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옛날 그림을 오마주해서 제가 다시 그리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16년인데 이 바니타스 회화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17세기의 정모라거든요. 거기에는 해골과 뭐 이런 각종 허무함을 상징하는 정물들이 있는데 제가 만든 오브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 해골 자리에는 헬멧을 놓고 그 옆에 수류탄 놓고 해서 그대로 표현한 게 이제 2016년에 이 오마주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뒤에 있는 장미극장도 이 작품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런 오마주 작업을 이제 조금씩 그렸어요. 그림은 많이 못 그린 때라 이제 또 제가 정육점을 좋아하잖아요. 고기.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가서 고기를 사냥해 왔어. 저는 그거를 이제 그걸 사러 가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팩이 쫙 있잖아요. 그럼 그 팩을 보면서 그 고기가 이렇게 마블링이 돼서 딱 팩에 담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그 안에가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 마블링이 하얀 점점이가 있는 게 마치 너무 멋있는 추상화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고기를 스캔을 해볼까 막 스캐너에 고기를 엎어서 스캔도 해보고 그걸 또 그려도 보고 하다가 이제 그거를 자수로 이렇게 고기의 마블링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가로가 220cm거든요. 세로가 90cm인데 거의 2년 동안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체크살 니들 드로잉이라는 그런 추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조형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과 저는 이 작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모가가 꼭 가득 찬 추상적인 화면. 그래서 저의 작업은 이렇게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벗어난 것 같으면서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보여주시는 그 방식들이. 근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은데 일단 그 오마주 작업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넥타이를 찢는 행위, 넥타이 양복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나중에 시아버지 안 입으시는 거를 대량으로 받으시게 됐대요. 그래서 아마 그 더 신나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특별히 그 어떤 페미니즘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넥타이와 남성의 양복을 찢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걸 작업한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좀 폭력성, 지배적인 것들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작업할 때 넥타이로 양복으로 탱크를 만들어야겠어라는 그게 생기면요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될 때까지 일단 막 달려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저는 몸으로 겪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날 남편이랑 막 한바탕 했어. 그 작업실 갔는데 바지들이 꼴도 싫어 막. 근데 막 가위가 엄청 잘 드는 양복 재단거 있거든요. 그걸 막 이제 막 바지를 한가운데를 막 잘라요.
그러면 또 양복을 자를 때는 그 안감에 이렇게 심지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요면에. 근데 그거를 다 뜯어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살코기만 좀 발라낸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다 만들어진 옷에서 다시 옷감을 채취하는 그 과정이. 그런 것도 너무 저한테는 이 몸으로 겪으면서 아 내가 이게 사실은 정육점에서 살코기를 발라내나? 지방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고 그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그 소심한 복수 같은 것도 어쩔 그런 게 때는 느껴져요. 느꼈고 그런 게 없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네,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의도하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자수라는 행위도 그냥 매일매일 이 사람 가서 일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매일매일 뭔가를 노동을 해야 한다면 나의 노동은 이게 아닐까? 해서 한 게 그런 선택이었고 네. 의도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답변 주시는 내용에서도 자꾸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넥타이나 양복을 찢어서 또 만든 그 오브제가 다 폭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뭐 탱크, 네. 그리고 막 총, 칼, 수류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기, 정육점 얘기도 자주 하시는데 작가님께서 저한테는 그 정육점 얘기를 하실 때 마블링, 아름다웠다, 예뻤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고기들도 결국은 어떤 폭력적인 그러니까 도축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부감 또 있지 않았을까 다른 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그거는 네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라는 거는 그 전리품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겨서 받은 거. 그리고 돈을 상정한 그러니까 돈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피가 갖는 그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갖고 있는 의미나 그런 것들 모두 녹여져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되게 막 아이러니하잖아요. 또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넥타이라는 양복은 굉장히 반들반들한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늬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이 그런 걸로 무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회화 작업을 다시 하셨지만 저희가 설치로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행주 작업을 또 최근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기의 모든 종류를 다 섭렵을 해서 2019년에 모든 살을 접수를 다 해서 이제 다 살을 다 자수로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신나게 그림만 그려야지. 이제 바느질은 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한 10년을 했던 건데 그 뭔가 나의 지금 꽃 작업과 연결성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신작 의뢰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 행사 관련 전시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기들 너무 불쌍하고 이제 좀 고생하고 너무 아픔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작품을 하나씩 좀 준비해 주십사 했어요. 그리고 뭐 인권, 평화, 뭐 어린이 인권 뭐 이런 게 주제였어요. 근데 뭐 저같이 그냥 맨날 막 이런 거 막 지금 생활 밀착형 인간이 무슨 인권 막 평화요?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그 주제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주제를 받고 생각을 좀 하면서 저의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행주 손에 이제 젖은 행주가 떨어질 날은 없지만 뭐 이제 그날도 밥을 하고 행주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주 이때까지 내가 남편의 옷감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 행주로 소국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주를 삶으면 좀 바삭바삭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게 바느질을 하면 좀 꽃잎이 빳빳하게 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뭐 꽃 만들어봐면 꽃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소국을 좋아하기도 하는 이유는
찬설이 날 때까지 아주 그냥 생명력 있게 있는 꽃이라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찬설이에도 튼튼하게 씩씩하게 피어있는 소국처럼 너네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거기서 좀 잘 버텨주렴, 이런 생각으로 이 그러니까 소국을 가득 찬 행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저희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듣던 뭐 원양어선을 탄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올해 몇 달을 떠나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닷가에 사는 그 아내는 남편을 안전을 걱정하면서 뭐 그가 자던 이불에 작게 술을 놓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뭔가를 크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자수를 그슬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한 기도나 바램 뭐 이런 행위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더 지금의 이런 풀숲이나 꽃 작업에 대한 당위성도 얻고 그 전에 있던 바느질 설치하고의 연관성도 얻었던 저한테는 중요한 행주 작업입니다. 네. 같은 바느질 설치지만 좀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회화를 통해서 이건 저만의 해석인데 힐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그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 불만들을 표출시켰다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그냥 발산하기보다는 뭔가 보듬고 어떤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좀 위로하고 어떤 따뜻함을 전달하려는 그런 것들도 조금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색감도 다르고 물론 이 소재 자체도 행주라는 게 이전의 넥타이 양복과 또 차이를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저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좀 남을 좀 볼 수도 있고 좀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회화로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화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일단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미디어를 다루는 작가들 중에 회화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꼭 그 하시는 얘기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회화를 시작했었는데 다른 매체를 하다가 엄청나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기술적인 것들도 익혀야 되고 개념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회화를 하게 되니까 너무 내가 그리는 게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린다는 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작가들이 하는 그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소개시켰을 때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매체, 재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이 물감, 유화 물감과 그 평면 캔버스를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매체에서 회화로 돌아온 그 경험을 갖고 계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가장 드로잉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드로잉 같은 거는 가장 머리하고 손이 가장 빨리 연결되는 수단 같아요. 그 종이에 뭔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화도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 정도의 직관성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하고 손에. 근데 이 설치나 어떤 미디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중간에 절차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도 해요. 어떤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방해받고 그러면서 작가로서는 그게 조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 또 단순해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게 속도가 안 맞아서 그만둔 게 제일 커요. 왜냐면 자수라는 건 2년 동안 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난 너무 할 말이
말이 많은데 2년 내내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 때문에 한 게 제일 저는 커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안 맞으셨던 거죠. 네.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인생도 짧고 빨리 늙고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회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그 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체. 직접 무언가를 내가 본 것을 바로바로 지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다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동시대 많은 작가들이 여전히 회화를 고수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시되어 있는 지금 왼편에 있는 그 작품들, 식물 추상 이런 작업들은 제목에도 이제 추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작업을 계속 보면 그냥 전면 회화, all over painting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든지 꽃들을 부분 잘라서 조합을 시킨 후에 그것을 어떤 주인공도 없이 주인공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읽으면서 그 주종 관계가 없는 그런 추상회화를 조금 떠올리게 됐거든요. 제가 이런 화면을 위해서 계속 달려온 이유는 멍하기 위해서요. 멍. 그러니까 멍이라는 건 우리가 불멍, 파도멍, 뭐 무슨 그런 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거 앞에서 저희가 초점을 잃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힐링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감각을 그 수풀에서 느꼈어요. 그 엄청나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것들에서 저는 약간의 멍함을 느끼고, 아니면은 정말 제주도에 있는 너른 벌판 밭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메밀밭에서도 저는 그걸 보면서 멍하고 너무 그 엄청나게 그 안에 에너지들이 많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모닥불을 볼 때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잘난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에너지가 많아서 와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조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터치들로 썼던 거는 또 그 풀이나 불이나 파도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꽃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5점의 시리즈처럼 겨울 숲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그리고 비평가나 기획자는 항상 그 작가님들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읽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때로는 비판받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종 관계를 두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나왔던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냥 우리 삶이 결국 무상하고 주인공과 그리고 종속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죽음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도 있는 건 아닐까. 지나친 해석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이 죽는 것처럼. 네. 균등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풍경 그리고 식물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 작업은 아까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오마주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업을 가져다 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롭게 구성을 한 작업인데 이 외에도 거장들의 작업들을 뭐 1년에 이제 앞으로 몇 점씩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오마주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마주 작업은 그 네덜란드 정무라 작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네덜란드 그 바니타스 회화를 공부하면서 봤던 그 꽃정무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애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화병을 그리면서 지금의 회화를 하게 된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그 보쉬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종교화 삼폭 재단화로서의 그 보쉬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하고 욕망에 가득한 모습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00년도에 자신이 봤던 현재를 그렸던 거라면 저는 2023년이 보는 대한민국을 이 허브리가 보는 대한민국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연간 발행물처럼 뭐 이게 같이 보쉬의 그림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그림을 차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림을 자꾸 만들어주면 또 저 2000년 뭐 또 100년 후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1500년도를 상상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시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술사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그 그림들이잖아요. 그 고전이라는 거는 그거를 다시 제가 또 만드는 과정에서 전 너무 웃기다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또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막 안 하면 또 안 되는 파트기도 해요. 약간 쉬듯이 할 때도 있고 맨날 이것만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잘 그려진 작업이 쉴 때 하시는 작업이세요? 저희는 놀라울 뿐인데요. 저 안에 보면 재미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꽃도 등장을 하고 사람인 것 같고 또 어떤 인물은 얼굴이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계란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구분이 되는 것들 그리고 작가의 그 초상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해녀의 모습, 네, 해녀의 그런 모습이. 것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제가 채집자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2018년도에 제가 채집자라는 자화상을 드로잉으로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녀의 모습인 저의 모습인데 이제 그 바구니에 이제 캔버스랑 붓이 꽂혀져 있는 이 모습인데 이땐 제주도에 살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채집을 하는 사람이야. 뭐 떠다니는 상상도 채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거를 나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메신저야 라는 생각으로 채집자 해녀를 선택했던 것인데 저 그림 앞에 안에 오른쪽 아래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채집자인 해녀의 모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술사 공부를 뒤늦게 학교 다닐 때는 하지도 않았다가 다시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데 벨라스케스의 라 메니나스라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제 화가 자신의 모습이 한 켠에 그려져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 피니의 결혼 요거 보면 그 가운데에 거울에 증인으로서의 화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기사를 쓸 때 그 기자의 이름을 기사 꼭지에 쓰는 것처럼 저 그림의 한 귀퉁이에 저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제가 이 그림의 보고자입니다. 제가 썼습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그림의 그 생각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장미와 통닭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장미, 그동안 제가 고기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미는 어떤 대표적인 꽃의 종류잖아요. 꽃다발 하면 장미 한 다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미를 사람의 얼굴로 대체한 그런 인물들을 계속 썼는데 제가 김엄지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제 나이 또래 여잔데 그 작가님이 어떤 소설에서 장미와 통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장미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자기 원래 희망과 그 꿈과 희망. 근데 통닭은 막 생계. 통닭은 출근해야 되는 게 통닭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꿈을 다 무시받으면서 출근을 하고 또 막 그런 원래 그 희망들을 다 누르면서 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갈등, 마음 안의 갈등. 아, 나 원래 요트도 타고 싶었고 내가 원래는 말이야 이런 상상 꿈도 꿨고 막 이런 사랑도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뭐 그런 거를 그 단어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장미하고 통닭이 막 쌓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란은 그 직장인을 상징하는 어떤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쉽고 저희 남편은 그냥 회사원인데 그냥 너무 계란 같은 너무 불안한 안쓰러워 보이세요? 네, 좀 약간 막 점점 걱정이 되는 회사 다니기 싫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계란이 이제 된 거고 그리고 뭐 저 순간순간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넥타이로 만들었던 오브제도 다 숨어 있고요. 아까 막 채집자로 그렸던 제 자신의 드로잉처럼 뭐 이제 각종 그동안 쌓아놓은 드로잉을 저 안에 그냥 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아지를 넣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더 하찮고 비루해 보이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개를 넣었어요. 사실 저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저 그 구름 위에 있는 자리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서 또 강아지를 넣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개털 저게 원래 건초수레였습니다. 보시의 그림에서는. 근데 건초는 굉장히 쓸모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인 개털로 저 뭉텅이를 만든 게 저 하얀 덩어리가 털뭉치입니다. 네, 그렇게 작업해봤어요. 작가님의 위트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총체인 것 같아요. 저 작업이 보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찾아내는 또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작가님이 몇 년 전에 제주도로 지금 거주지를 옮기셨잖아요. 그게 또 작업 세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식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화병에서 풍경으로 옮겨졌던 거 제일 큰 건 그거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많은 파티도 있고 이제 가서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 맨날 사람 노릇도 안 하면서 이제 좀 저만의 시간에 정말 빠져 있는 시간 같고 그리고 제주도 작업실은 되게 커요. 워낙 또 월세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 큰 그림을 많이 그려야겠다. 내 나이 40. 지금 안 그리면 못 그린다. 막 그래서 막 마르는 거 운송 생각 안 하고 막 신나게 그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만약에 뭐 7, 80까지 그림을 뭐 그리게 된다면 저의 이 5, 6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토크를 점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이따가 저희가 작가님께서 답변할 그 기회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드는 생각이 개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나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몸집에서 좀 나와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고 또 아까 우크라이나나 뭐 시사를 관심 있게 듣는다든지 아까 화병에서 풍경으로 나온 것처럼 저의 마음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관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그 작가님과 관련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서 또 작품에서 느낀 것이 굉장히 또 치밀하고 나름 꼼꼼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확실하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작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이 설치와 회화를 동시에 하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조금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기 오마주 그림을 한 1년에 하나라고 정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양을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조금 쉬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작가에게 조금 멈추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끔 그림 그리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막 달리는 말처럼 정신없이 하고 있지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조금 멈춤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주 작업은 조금 다시 좀 디벨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바느질 작업도 계속 하실 거죠? 네, 행주 작업을 하신다면. 네. 네. 근데 그게 하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제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간 하겠죠. 네. 네. 제가 이제 드린 질문들 이외에도 아마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신 그 멈추는 시간이라는 게 그 멈추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하면 좋을지. 멈추는 시간 근데 이제 몸은 멈추고 뭐 그림 앞에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저도 뭐 저의 그 포트폴리오 봤을 때 2013년도 전후는 되게 그림이 없어요. 별로 작업도 없었고. 근데 그때 근데 그 시간에 되게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감히 뭔가 조언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사실 육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는 어떤 다른 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간에 충실은 하지만 저는 늘 그 노트는 꼭 했어요. 내가 조금 이제부터 시간이 생기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꼭 해봐야지. 그런 게 쫙 있었고 심지어 옛날에 결혼하고 갤러리에서 일할 때도 그때도 그 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누구한테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주문해서 나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네가 좀 그려와 볼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거를 시각화하고 싶다는 욕망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진 않았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 너무 그 기간도 막 진짜 5, 6년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만의 그 시간 관리 팁은 사실 이 미술 하면서 알바하면 그러니까 매일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예고 강사할 때도 그랬지만 월수금을 출근하면 화목토는 작업실에 9 to 6로 있겠다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확보를 해주면 그거는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르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작가님 작업이 엄청 성실하세요. 되게 작업량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때 파르나스 호텔에 걸렸던 그림이 590cm였거든요. 그러니까 6m가 좀 안 되는 화면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120시간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을 기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제가 공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가도 작품을 어디다가 보여주려면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림 몇 개 있어요. 지금 없지만 뭐 한 3개월 뒤에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루틴 그리고 그걸 만들고 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자꾸 쓰거든요. 그 120시간 그림을 그려서 그게 하나가 나오면 내가 몇 미터는 얼마가 되겠구나 대략.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구상하고 뭐 콜라주 드로잉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얘기를 하면 막 그림이 물감이 요 위에 올라가는 시간만 계산하면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정도 걸리고 첫날은 그냥 밑에 어떤 대략적인 그 라인이나 스케치 잡고 컬러 톤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좀 올려요. 두툼하게 물감을 뭐 그게 스케치의 개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올리고 마지막 날이 제일 재밌는 날인데 이제 그 막 물감을 16개, 12개 정도 만들어 놔요. 충분히. 내 붓이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그거 끊기면 또 흐름이 끊기니까 충분히 만들어서 그걸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깡총깡총 뛰면서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재밌는 시간이면서도 가장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다 조치를 취해 놓죠. 뭐 예를 들어 다리 연락 올 때 미리 정리해 놓고 왜냐면 그 시간엔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계획 그 조치를 취하면서 그 시간은 네, 쏟죠. 그래서 100호 하나 그리려면 근데 작은 것도 3일 걸리고 예를 들면 큰 것도 3일이 걸려요. 100호까지는. 100호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한 4일? 네. 몰랐던 부분이라서 갑자기 궁금한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마무리를 음악 틀어놓고 어떤 연락도 그게 그 전에 이제 색 올리고 그럴 때는 사실 누가 방해하거나 전화 통화하면서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그 터치가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뭐 사실 저는 저거를 왜 쉬면서 그린다고 매기를 했냐면요. 저 그림 그릴 때는 막 뭐 재밌는 거 들어도 돼요. 뭐 시사 들어도 되고 음악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뭐 유튜브 들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얘랑 나랑 막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주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옛날에 클라라 주미강이 그 사계를 연주하는 그 동영상을 거의 200번을 봤는데 막 표정이 막 알죠? 그 음악하신 분도 알 거예요. 저는 이거 그릴 때도 저의 표정이 그래요. 막 이러다가 막 어쩔 때 미친놈처럼 웃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집중하는 시간은 사실 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스케줄이 없어야 돼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가지고 가서 이제 보다가 오늘은 여기를 어떻게 작가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제가 지금 네.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작업의 지속까지는 원동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성취감? 네. 그 빨리 내 눈앞에 이게 나와야 돼. 아까 말씀하신 탱크 만들어야지 하면 이게 만들 때까지 막 앞뒤 안 보고 막 그것만 가거든요. 그것처럼 나 메밀밭 그리고 싶어 그려야 돼 하면 막 와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게 걸리면 막 또 너무 기분이 좋고 뭐 물론 중간에 그림 그리는 중간도 기분이 좋다 나빴다 하지만 그 걸렸을 때 완성했을 때 막 그 기쁨이 최고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제 작품 하실 때마다 드로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드로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 때도 있잖아요. 보통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구상하시고 드로잉 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드로잉마다 틀린데요. 이런 거를 위한 드로잉은 사실 이렇게 톤을 잡는 드로잉의 개념이에요. 요게 사진하고는 다른 내가 만든 요 느낌을 갈 거야. 뭐 그래서 한 개, 두세 개씩 뭐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림이 안 될 때도 있고 많죠. 근데 예를 들어 저 뒤에 장미극장을 할 때는 드로잉만 거의 되게 그러니까 구상하고 이 코너에 뭘 넣을지 그런 거 구상하는 것만 거의 한 2, 3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작은 드로잉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만들기 위해 그린 작은 드로잉은 하루 종일 그린 거예요. 그게 막 지웠다가 그리고. 네. 그래서 시간은 사실 저게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는지 특별한 장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정말 뜬금없는 장면에서도 받아요. 저의 이때까지의 스타일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의식하고 가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내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기 되게 괜찮은 거 뭐 먹잇감이 있어. 그럼 갑자기 내려놓고 차 세워놓고 막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이 안 되셨으면 뭐가 되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외과 의사를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네. 저는 왜요? 왜? 일단 되게 그 수술하는 거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막 그 손 쓰는 게 좋아서, 네. 바느질 네. 그런 거 할 때도 손으로 하는 거를 네. 그 외과 의사였으면 진짜 잘해. 손이 커서 좀 안 되나? 네. 그거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이제 다 질문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거 알죠? 아니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전시를 저도 가보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가는 게 굉장한 사랑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작업해서 오늘의 시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